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그 직후의 상황에서는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도 그게 지나고 나서 금의 엄청난 상승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큰 상승하기 전에는 뭔가 조정 작업이 꼭 있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처럼 또 특별한 또 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스테커스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드플레이션 저자이기도 하죠. 2년 전에 또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조기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또 저자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이제는 조그맣게나마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스테커스 대표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은 거의 금 GPT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탁 물어보면 나오니까. 그렇죠. 금에 대한 거는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보고 싶기도 해요. 네, 좋습니다. 여기 GPT에다 물어보고 또 대표님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또 좀 방대한 거는 GPT가 이기겠지만 좀 딥한 거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들을 것 같아요. 좀 너멀한 것들이야 GPT가 대답하겠죠. 근데 최근에 그때 인터뷰 할 때도 그랬지만 야, 금값이 좀 꾸준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맨날 최고 가격을 갱신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떠셨어요? 앞으로 근데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크게 막 별다른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재작년에 제가 출연했을 때 기준으로 하니까 대략 한 30-4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매년 사상 최고치다, 심지어는 최근에 3,000불도 돌파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고점 아니냐 이런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보다 보면은 금 가격의 원래 적정 가격까지 가려면 아직은 저는 한참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면 기분은 좋지만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금값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트럼프 관세 이슈가 되게 재밌는 게 한편으로는 강력한 호재인데 한편으로는 큰 악재예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적자폭을 줄이는 걸 넘어서 심지어 흑자를 일으키고 싶다라는 그 정도의 야망이 보여져요. 그 말은 즉 다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었던 그 달러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관세라는 걸 통해서 약간의 협박과 그 다음에 이런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무역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 세계가 크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세계화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기는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이전보다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관세를 올리면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당연히 좀 더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물가는 더 높아질까 낮아질까? 지금보단 앞으로 물가가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과거에 이거랑 비슷했던 사례가 언제 있었는가를 보면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터지면서 그때 진짜 물가도 막 치솟고 막 금 가격이 26배 상승을 하는 기업을 토했어요. 그걸 본 투자자들은 야, 이대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일어나겠다. 1970년대 금값 막 20배가 넘게 상승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금값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악재라고 말씀드리는 다른 이유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면 자칫하면 경제 위기로 발생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대공황, 우리는 경험을 못했지만 1929년에 대공황이라던가 우리나라 IMF라던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때는 금도 맥을 못 추고 떨어져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한 25% 정도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 가격을 정말 크게 밀어올릴 요소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금 가격이 상승하다가 그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 너무 심해지면 금 가격이 크게 한번 또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밤에 금 가격이 거의 2%, 뭐 은 가격은 거의 8%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아, 왜냐면 그 지금 어제 증시가 지금 폭락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게 폭락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호재와 악재가 공존해 있는 게 관세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잔치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파티를 막 너무 심하게 하면 아니, 무대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사실 좀 꾸준히 오르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네. 탈세 계약가 없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 금이라는 자산은 사실은 가격이 딱히 오를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언가 아주 큰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과 정반대에 있는 게 무엇인고 생각을 하면 달러입니다. 네. 예,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수록 그리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 가격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 달러라는 자산이 정말 최고 왕자에 있었던 네. 기간, 예, 기축통화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거의 한 100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언제나 그렇지만 기축통화 패권이라는 거는 일정한 수명을 갖고 있어요. 네덜란드 때부터 뭐 아니면 네. 그 전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네. 패권 국가들을 보더라도 기축통화 패권의 수명이 한 100년이 안 돼요. 한 80년? 진짜 길어야 한 110년? 근데 미국도 100년을 넘었다는 건 이미 달러도 사실은 가치가 이제 좀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여기서 얼마나 이 기축통화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이제 좀 오래됐다라는 네.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달러를 되게 많이 버리고 있었어요. 네. 2010년 정도부터.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자산은 원래도 오를 사이클이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관세가 기름을 부어 주었던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거대한 사이클 중에서 지금 좀 두드러지게 이런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작년, 재작년 뭐 그때는 그냥 뭐 그래 금값이 오를 수도 있지 네. 이 정도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네. 오히려 야 지금은 이제 미국을 최고로 만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그럼 미국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미국 달러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 돈은 자꾸 쪼그라들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반대로 또 금이 또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쵸, 또 그쵸. 반대로 또 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뭐지? 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정말 헷갈려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방금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네. 근데 달러가 강해지면은 달러랑 정반대에 있는 금은 또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이런 관세 정책 자체가 달러를 또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금이라는 이 자산의 행방은 이걸 되게 많이 혼란해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 자체가 금 가격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를 뜻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맨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폭락했는데 네. 이게 저평가야 아니야?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사람들이 말이 많아. 네. 야 지금 더 떨어질 거야? 아니야 이렇게 좋은 자산이 여기 더 떨어 힘들어. 이제 지금 최저점이야. 싸우는 그 시기가 어찌 보면 네.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다라는 맨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투자 종목을 제외하고 뭐든지 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점 아니야 하면서 팔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또 고민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네. 금 가격이 뭐 올해만 해도 거의 20% 정도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올랐다 보니까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무서운 상승을 했던 역사는 그래도 가까운 역사에서 좀 우리가 경험은 잘 못 해봤었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은 우리 생각에 안전자산이다. 네.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 이렇게 무섭게 오른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고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국제 시세가 오른 것보다 국내 금값이 훨씬 더 비쌌었어요. 네,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너도 나도 다 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짜 고점에 온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이라는 자산은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자체가 충격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제 최소한의 뭐 우리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네. 물가가 조금씩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네. 다 모든 뭐 김밥도 오르고 다 오르긴 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상승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지면 네. 금이 오를 이유라는 게 금의 가치가 달라지느냐 할 때 뭐 5,000년 전의 금이나 네. 지금의 금이나 사실 가치는 똑같아요. 사실은 달러의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마치 맞습니다. 뭐 역으로 얘기하면 예, 걔는 제자리인데. 정확합니다. 예, 금은 제자리예요. 아, 그 네. 표현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금은 늘 제자리예요. 물론 가끔 뭐 금광이 발견됐다 해서 뭐 전체 양 중에서 요만큼씩 막 늘어나기는 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은 금이라는 전체의 가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이런 본질을 갖고 있는 금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건 정말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릴 때만 금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 가격 차트를 한 100년치를 두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오르면 거의 10년 내내 오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늘 오르면 항상 10년 거의 10년 이상씩 늘 그렇게 한 번 오르면 계속 내내 올라요. 왜냐면 오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 그럼 거의 2, 30년 동안 안 오르던 이 자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 반대로 진짜 10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언제부터 올랐는가를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2019년이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점으로 보면 대략 한 10년 정도 제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오른다고 칠 때 네. 지금은 그 전체 사이클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아, 그 정도라고 봐야 돼요? 네, 부동산 시장이 한 2014년 정도가 저점이었나요? 네. 14년에서 2022년이 고점이었나요? 21년 말. 그렇죠. 네. 그 전체 사이클을 둔다고 할 때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중반에서 후반 어디가 더 상승률이 높나요? 20%, 30%, 50%.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봐도 비슷하잖아요. 네. 이게 상승 사이클이라는 그런 슈퍼 사이클 기간에서 당연히 상승 초반부보다 중반부가 그리고 중반부보다 후반부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정말 그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이제 광기가 보이거든요. 네. 예, 지금은 그 중반부쯤에 왔다. 아. 예, 근데 중반부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뭔가 자극적으로 와닿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끼리 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키워드 검색량을 그 분석해 보면 해외에는 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인들이 아직.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년에 20% 물론 많이 올랐죠. 근데 1년에 20% 오르는 자산은 차고 넘쳤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까지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 있을 상승에 비하면 지금은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어디쯤 와 있는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와, 네. 너무 재밌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번 주는 올랐다가 다음 주는 내렸다가 주식처럼 계속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네네. 한 번 딱 사이클 시작하면 네. 적어도 2년, 네. 길게는 5년은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은 그보다 사이클이 좀 더 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깁니다. 네. 왜냐면 내 상황이 되면 또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내릴 때 되면은 20년 내내 떨어져요. 와. 네. 자, 그러면은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난번에는 실질 금리, 뭐 금 생산량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때요? 이 지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예. 당연히 이게 거의 몇백 년 동안 거의 그냥 공식이에요. 이 네.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런 것들은 금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베이스가 된다? 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실질금리도 마찬가지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시점부터 그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면서 금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뭐 엄청나게 낮게 찍히다가 인플레이션이 한창 높았던 2021년, 2022년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질금리가 다시 플러스까지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은 또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 금리가 무조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계속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러야만 금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안 사고 다 버려요. 그러면 국가는 이 국채라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산이고 팔아야 될 어떤 상품인데 예, 국가 입장에선 최고의 상품인데 이거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건 정말 마지막에 최후에나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다라는 것부터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 부채 문제의 한계에 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좀 크게 볼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긴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개인들이 빚이 너무 많으면 긴축하죠. 이제 허리 쫙 졸라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파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렇죠.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개인은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국가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죠? 왜냐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파산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싹 다 떠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물가가 한 뭐 5%씩 올라요. 근데 금리를 한 3% 정도밖에 안 주면 이 2%만큼의 차익을 국가가 얻게 되거든요. 그 차익만큼 부채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항상 다른 국가들 거의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중에 그 부채 문제의 한계점에 온 국가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디폴트를 선택하기도 하고 긴축을 선택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때 실질금리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처음 빠져들어요. 그 기점이 우리는 2019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클은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산량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생산량은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한번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장 금광들의 생산을 잘 못 놀려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막 그 우리도 인천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폐가전제품에서 금을 추출하는 이런 도시광산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예전에는 뭐 금이 0.1g밖에 없으면 그냥 버려버렸어요. 약간 막 그렇다고 치죠. 근데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인건비 해도 남는 거야. 그러면 채굴하지 않던 금도 채굴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금 생산량이 좀 올라왔어요. 근데 광산 생산량은 이제 새로 자꾸 채굴되는 광산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다. 플러스 그나마 있는 광산들에서 채굴되는 그 금이 품질이 되게 낮아요. 예전에는 어떤 금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전체 면적에 금의 양이 뭐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적어져서 금광 캘 만한 금광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렇게 캐서 나오는 금의 품질도 상당히 낮더라. 앞으로 지금 남은 금의 매장량이 한 59,000톤 정도 남았는데 1년에 금을 한 전 세계가 캐는 양이 3,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제 금이 고갈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갑자기 비트코인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금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하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 금의 채굴 단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지금 이 금 가격을 또 밀어 올리는 그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신 지표 말고도 또 뭐 봐야 될 지표들도 좀 있을까요? 금이라는 자산을 내가 한 번만 보고 그냥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보고 이해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무언가 어떤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참 재밌게도 주식시장을 보면 좋아요. 이게 대표적인 그 지표 중에 버핏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주식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지표예요. 이거에 좀 갑론을박은 있지만 근데 여하튼 이 버핏 지수 단순하게 버핏 지수로만 보더라도 이 버핏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1929년에 대공황 오고 나서 네. 금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슈퍼사이클이 오고, 뭐 그 다음에 1970년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니프티 피프티 버블 터지고 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오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그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서 아예 꺾이고 넘어가는 추세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 이제 진정한 금의 슈퍼사이클의 그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제 곧 나타나겠구나. 물론 그 직전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그 직후의 상황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그런 캐시런 때문에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도, 그게 지나고 나서 금의 엄청난 상승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큰 상승하기 전에는 뭔가 조정 작업이 꼭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막 올라가니까. 네네. 야, 앞으로 5년이 또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네. 한편으로는. 최근 5년도 뜨거웠지만, 야, 이게 엄청 뜨거웠던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도 금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뭔가 이 소나기가 오면 하나 좀 피해갈까? 맨날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지금 뭐 정치 이슈, 뭐 트럼프 이슈 뭐 많잖아요. 네. 좀 지나가고 사야 될까? 뭐 이런 걸 또 매수 타이밍을 또 고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금 가격을 예측한다.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뭐 그게 가능했다면은 뭐 금방 워렌 버핏을 따라잡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기 가격을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오를 자산이라면 굳이 단기적인 타이밍까지 맞춰가면서 저는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 본업 다들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네. 다들 본업이 있는데 그 단기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그러니까 맞출 정도의 어떤 경험과 그다음 지식과 그런 것들을, 기술들을 쌓으려면 그 업에 진짜 내 인생을 갈아 넣어도 할까 말까인데, 네, 그런 것들을 재고 따지는 시간과 노력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잘 맞출 확률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좀 변동성이 커요. 이 금 시장이라는 게. 네, 네. 근데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변동성이 크면 사람이 그 가격에 자꾸 심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조급해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분할해서 사는 게 어떤가. 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씩 10번을 나눠서 산다던가. 그러면 좀 변동이 심할 때는 덜 불안하겠네, 확실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에 한 달에 한 번씩 산다고 칠 때 10개월이 지나면 그 10개월 동안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평균쯤에서 단가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높을 때도 살 때도 있고 좀 낮을 때도 살 때도 있고, 그렇게 가격이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좀 분할해서 사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아니면 적어도 그 주식 투자할 때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에 RSI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최근 14일 동안의 변동성을 보고 지금 좀 과매수한 구간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과열돼 있냐, 네, 네.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공포에 잠겨 있냐, 이거를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보조지표거든요. 금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금에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금이 변동성도 되게 적고 어떤 추세성이 1단위에서도 추세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잘 맞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상승 추세일 때는 사실은 과매도 구간까지는 잘 안 오거든요. 예, 막 사람들이 공포에 잠기는 구간까지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과열된 시점에서만 매수를 약간 지연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타이밍에 금을 사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이 정도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금을 사놓고 대표님 말대로 한 5년 딱 들고 있었는데 또 많이 올랐어. 네. 그럼 그분 또 불안할 거예요. 네. 야, 이제 진짜 고점 아니야? 이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야, 지금은 약간 좀 너무 과하다, 과열됐다. 그걸 조금 판단할 때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정말 정확하게 금의 고점 부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네. 매도 타이밍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어깨 부근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추세성이거든요. 네. 강력한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추세를 이용한 투자를 하면 돼요. 실제로 그 거의 2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 중에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 주식이나 다른 채권이나 원자재 시장에서도 다 잘 먹혀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년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상승 추세다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고 네. 반대로 1년 전 가격이랑 지금이랑 비교했는데 지금 가격이 더 낮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정말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떨어지겠다는 그쵸. 말씀이네요. 예, 금이 그 긴 추세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기간이 꽤 길어요. 예, 이제 금이랑 비슷한 자산 중에 은이 있거든요. 네. 은은 짧으면 일주일, 막 네. 길어도 한두 달이면은 고점 찍고 갑자기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짧아도 거의 1년, 길면은 3년 동안 고점 부근에서 머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추세 추종 투자를 하면은 일단 매수 타이밍, 지금은 당연히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면 딱히 매도 시그널이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야, 근데 이 방법은 진짜 좀 쉬운데요. 네, 뭐 쉬워요. 일주일도 아니도 아니고 딱 1년 전 지금 시세 딱 비교해보고 이게 높으면 결국 뭐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상승률도 네. 나올 거고 반대로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추세가 완전 꺾여버렸네. 그렇죠.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 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네, 정도만 네. 보고 지금 가격이 아직 뭐 1년 전보다 높네. 그러면은 그냥 패스. 이렇게만 해도 실제로 이거를 제가 5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백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네. 진짜 잘 먹혀요. 아. 애초에 그리고 그 매도 시그널이 떠서 팔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20년 동안 금을 안 사도 돼요. 금 외에도 조금 주목할 만한 대체 뭐든 투자처가 좀 있을까요?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은이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약간 변동성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은에도 관심을 갖게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을 이제 지난 100년치를 다 모아서 보면 네. 그때 은이 항상 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상승률로 보면. 네. 와. 왜 그러냐면 은이 우리 비트코인이 있으면 이더리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알트코인도 있고.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뭐 5%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막 10% 20%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금이 좀 자산 규모가 커요. 그거에 비해서 은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와 소형주처럼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추세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냥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네, 차트를 겹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년 동안 금값이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은값이 안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오릅니다. 똑같이 올라요. 다만 그 상승 퍼센테이지가 네. 상승 그 전체 사이클의 초반부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상승률이 거의 또이또이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가면은 은의 상승률이 진짜 미쳐 날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좀 마켓캡의 네. 차이 때문에 은이 좀 더 변동성이 커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은이 좀 많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은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 가격 데이터가 거의 5,000년치가 있거든요. 네. 네, 5,000년치가 있는데 기원전 3,200년부터 금과 은의 가격 비율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한 99%는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한 1대 15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 1g 가지고 오면 은 15g이랑 언제나 바꿀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금 1개랑 은 100개랑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은혜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의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원래 모든 저평가 자산이 안 될 이유를 따지면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부동산도 보더라도 내 눈엔 저평가인데 시장은 그 가격이 저평가인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따져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과거보다 은의 생산량이 뭐 은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늘었는가 보면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은의 수요가 뭐 옛날만치 못한가 보면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얘가 이제 전기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AI, 뭐 5G 이런 쪽에 엄청 많이 쓰여요, 은이. 그러면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공급은 심지어 줄고 있고 매장량도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도 한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과연 뭐 과거 뭐 20년 전, 30년 전, 뭐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은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예전보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진 게 없는데 근데 금과 은에 대한 가격 비율이 역사적 평균이 1대 15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은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저평가돼 이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은이 100대 1 정도로 떨어진 거의 가장 큰 기전은 예전에는 중앙은행들이 은을 돈으로서 썼었거든요. 은본위제다 해가지고 실제로 은이 진짜 돈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보유도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금은 보유해도 은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에 대한 이런 가격 비율이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1970년 이후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을 살다 보니까 그냥 금도 무시받는 상황이 돼서 은은 더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 거지 실제로 이제 지금 금 이렇게 각광받으면 앞으로 5년 지났어요. 2030년 정도의 금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상승을 했다라고 칠 때 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만 원일 때는 그거 쓰레기라고 불리다가 비트코인이 1억이 되니까 뭐 그때는 이더리움은 진짜 형편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생각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그 은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도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뀔 거예요.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러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은이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은도 그냥 한 번쯤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 아까 비율이 금하고 은하고의 가격 비율 차가 1대 15였는데 요게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꾸준하게 1대 100까지 그냥 쭉 흘러간 건지 아니면 특정 시기에는 또 어느 정도 좁혀졌다가 좀 벌어졌다가 뭐 평균치를 가다가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벌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과정이 한 1900년까지는 그냥 계속 1대 15였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패권을 잡으면서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940년대쯤 되면은 또 이 비율이 1대 한 70, 8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터지고 하면서 금 가격 20배 오르고 은 가격 30배 오르고 하면서 이 가격 비율이 다시 1대 10 정도로 맞춰졌어요. 와, 그때는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1대 10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화폐 시스템이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이란 자산이 오르면 이상하다고. 근데 오르기 시작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도 올라요. 근데 이 저평가된 자산이라는 게 10년 동안 저평가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해소되려면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의 상승 모멘텀은 단순하게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금 가격이 충분히 높은 상승을 할 거라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 가격은 금 가격 따라가서 오를 거예요. 그때 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플러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1대 100까지 벌어졌던 이 가격 비율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1대 100 정도까지 벌어진 게 1대 15로 맞춰진다는 건 금 가격이 오르는 퍼센테이지보다 3배, 4배는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안전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금을 선택하실 거고 네. 또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는 확실히 저평가된 걸 할래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 은으로 네. 충분히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야. 나눠서 조금씩 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그럴 수도 해봐도 있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금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는 분이 제가 떠오르는 분은 뭐 로버트 기요사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네. 그 정도의 분이 뭐 가끔씩 뭐 금을 사세요 뭐 화폐는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네. 인터뷰를 해본 적도 없고 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떤지 왜 그게 오른다고 생각하는지 왜 저평가인지 그 깊이 이유들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은 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너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네? 저 사람은 어떤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또 관심 있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봤죠. 혹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새길만 하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사람들 인식에 안 좋기는 해요. 네. 예, 왜냐면은 잘 못 맞추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게 있죠.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어저께 제가 금 가격이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은값이 거의 마이너스 8%를 폭락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네. 로버트 뉴스가 기요사키가 나긴 하더라고요. 예, 올해 은값 2배 간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8% 폭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욕도 좀 많이 먹고 신임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지만 저도 단기 예측 잘 못하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단기 예측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 그 어떤 금과 은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틀렸는가를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페이크를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의 50년이 넘게 이런 불안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려진 지폐나 네. 미국의 달러를 보면서 그걸 돈이라고 부르고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게 사실 5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런 역사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화폐가 계속 늘어나면 네. 언젠간 그 화폐가 늘어난 양만큼 가치가 떨어져요. 네네.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임계점이 언제 찾아올지가 우리가 예측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면은 뭐 진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베네수엘라 때처럼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화폐의 역사를 진짜 몇천 년치를 쭉 두고 보면은 이 종이 화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수많은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만 개의 종이 화폐 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종이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원화나 달러가 영원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걸 깨뜨려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인류 역사에 그런 화폐라는 건 존재한 적도 없고 100% 확률로 실패했던 그 자산인데 0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인데 그거를 우리가 나 투자 무서워라고 해서 뭐 부동산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고 금도 안 사고 화폐만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 100% 확률로 망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과 은은 항상 영속했고 항상 그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꼭 보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로버트 기요사키는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그 표현이
과격해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 편이죠. 뭐 금 가격 20배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전 재산을 다 금에 투자해서 뭐 팔자를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은 이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금이기 때문에 금을 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담아두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그 이야기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는 정말 잘 풀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 트위터만 가면 이 양반이 조금 좀 과격해져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요사키에 대한 책 페이크도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긴 관점을 보면 본질은 비슷하다.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일어난 이슈와 뭐 큰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시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 말이나 다 뱉을 수 있잖아 이제는 뭐가 그렇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좀 오늘 인정해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또 뉴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부풀리고 저렇게 네. 하면 부풀리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만 잘 체크해서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본질적인 이야기에서는 큰 틀린 이야기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아니면 아예 금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건데 네, 그 본질이 맞으니까 금을 볼 필요는 있다. 네,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금 하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지금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깨질 수는 없을까? 한편으로는 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달러도 사실은 뭐 0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금도 깨질 수는 없는 걸까? 뭐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네. 뭐 내일부터 갑자기 만약에 사람들이 다 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의 네. 책 이제 금의 귀환이라는 저서를 보면은 아.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금이 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네. 쓰이고 있고 왜 금만이 아직까지도 돈으로서 단 한 번도 가치를 잃어보지 않은 자산이었는가에 대해서 화학자가 와서 설명을 해요. 와, 네. 벌써 좀 재밌죠.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뭐 과거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금을 돈으로 썼을까 이것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돈은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해요. 네. 하나는 교환 수단이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교환 수단인 거는 교환 수단이면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된다. 이제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치 저장 수단이려면은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환 수단이려면은 쉽게 모양이 변형돼야 돼요. 또 분할할 수도 있고. 네,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죠. 네, 쉽게 분할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돈이 되려면은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정성, 네. 불변성, 안정성, 네. 그 다음에 분할성 이 4가지 속성이 가지고 있어야 이제 돈으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 그 화학자가 모든 원소를 쫙 펼쳐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지워가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수소, 상온에서 기체인데 얘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러면 이제 지워지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라늄, 네. 네. 얘는 안전하지는 못하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한정적이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이제 소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소금이 돈으로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벌고 소금을 벌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너무 가치가 많아지니까 또 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다 바다에 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창고에다가 소금을 잔뜩 쌓아두는데 한 달 지났더니 가치가 반에 반토막이 돼버리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야, 나는 저걸로 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한정성이 없는 그런 자산, 그 원소들 다 빼고, 네. 안전하지 않은 거, 막 독성이 있다던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불변성, 이제 변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썩는다던가,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이제 귀금속률들이 남아요. 마지막에. 네, 그런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 팔라듐 이런 것들이 남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분할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은 한 1000도면 녹거든요. 근데 팔라듐은 1500도 이상이 돼야 녹고 이제 백금은 1760도가 넘어야 녹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각
흑자 재련하고 이제 모양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도 너무 크고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빼고 나면 모든 원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들고 오면은 이제 금과 은 빼고는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었다는 거죠. 와. 네. 그렇다 보니까 금과 은만이 5,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구라는 곳에선 네. 금과 은을 빼면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애초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과 은이 지금까지도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혹자는 그래요. 뭐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딱 등장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과연 금은 어떠한가? 네. 극과 극으로 또 판단될 수 있거든요. 둘 다 희소성이 있고 완벽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닌데 네. 전혀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합니다. 이 네 가지 속성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을 다 갖고 있고, 네. 플러스로 비트코인의 분할성은 네, 금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금은 이제 이 돈으로서 쓰이려면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수요, 돈으로서의 수요가 빠져도 얘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끌고 가보죠. 네. 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금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까 이 관점이죠. 네. 빵이 되는데 불구하고. 네,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빵이 돼버렸어요. 금이. 근데 이제 뭐 옷도 뭐 사실은 네. 뭐 돈 주고 사고 네. 뭐 돌덩어리도 좀 예쁜 돌덩어리는 비싸잖아요. 네. 금도 당연히 돈 주고 뭐 장신구도 쓰니까 맞습니다. 살 수 방금 있다 생각하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돈으로서의 가치가 금에서 빠져나가도 누군가는 장신구로 써야 되고, 그거 말고도 사실 쓰임새가 훨씬 많죠. 그렇죠. 반도체에도 써야 네. 되고 쓰임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요는 항상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금이 100원이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금을 살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100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100원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물론 있겠지만 쓰임새,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선 비트코인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네. 혹자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전기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이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금은 첫 번째로 실물이기 때문에 돈으로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정말 최후까지 정말 최후의 최종 지불 수단, 정말 마지막 남은 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금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멍청해서 금을 써왔던 게 아니라 금밖에 없어서, 진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보더라도 금밖에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그 역사가 5,000년 동안 증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최상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자산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을 텐데, 네. 그 자산이 뭐 일부분은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주식도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이제 금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애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럼 또 이 돈이 또 분배가 되잖아요. 금으로 갈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아이고, 나는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사둘까?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이 쪼개지잖아요. 쪼개지죠. 그러면 이제 저는 큰 맥락에서는, 야,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이제 금이 장기적으로 가지만 수요가 또 줄어드니까,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 금이 언제 가격이 오르는가 생각하면 달러,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화폐 조금 더 정확하게 할게요. 네. 화폐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금으로 가요. 네. 근데 모든 시장 중에서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금 시장은 진짜 이만해요. 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금 시장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시장으로 몰리니까 얘가 정말 순식간에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금 가격이 막 오를 때 적게는 막 10배에서 많게는 진짜 20, 30배 더 많게는 막 100배, 1000배, 심지어 조배 정도까지 상승할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금 가격은 원래 이 정도 시장인데 이제 채권 시장처럼 이렇게 큰 시장에 있는 그 모든 돈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이제 금 시장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금밖에 없어서 금으로 쫙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어요. 네.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랑 비슷한 속성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서 둘 다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직도 제 생각에 좀 걸리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사실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금을 살 때와 같은 마인드인지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마인드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서 이게 금으로 쫙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가격이 오르겠네가 아니라 만약에 그 시장이 돼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쭉 무너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이 주식을 따라갈 거냐 금을 따라갈 거냐 이제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한 말씀이 네. 그걸 살 때 접근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마음이 되게 얄팍한 마음이면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다 발가벗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바로 그냥 뭐 다 버려버릴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 접근할 때 어떤 마음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접근 안 하거든요. 그쵸. 금 사면서 제가 20배, 30배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썸네일에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 투자할 때 금이 20배, 30배 갈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한켠에 두는 내용이지 금을 투자할 때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 뭐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인생 한방 이런 생각으로 금을 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마인드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을 저희가 만약에 진짜 뭐 산다고 하면 네.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 금은방에 가서 뭐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 이제 금 장신구들, 네. 액세서리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덩어리 형태의 금, 주물금이라고 하는 것도 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반인이고 금에 대해 잘 모를수록 그냥 금 덩어리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왜요?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골드바도 우리가 공임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골드바를 만들 때도 공임비가 들고 골드바와 금 덩어리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금덩어리는 금을 네. 진짜 녹여서 굳히기만 한 거예요. 아. 말 그대로 진짜 덩어리예요. 투박해요. 투박하다. 네. 네. 근데 골드바는 일정한 틀에 딱 놓여가지고 예쁘게 찍고 케이스도 예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자재며 공임비며 좀 들어가요. 네. 액세서리는 더 공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걔가 나중에 금을 팔 때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라리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주물금의 형태가 나중에 팔 때는 뭐 골드바가 됐든 주물금이 됐든 사실은 가격이 똑같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최대한 적은 비용을 내고 이제 살 수 있는 주물금 형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나중에 만약에 좀 더 사실 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면 골드바를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때가 오실 거예요. 네. 그때는 그 주물금 가지고 골드바로 공인비만 내고 바꾸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터 너무나도 높은 프리미엄과 너무나도 많은 공인비를 지불해야 되는 형태의 어떤 자산으로 투자하는 건 좀 미루시는 걸 추천드린다. 다만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용 가치도 있잖아요. 있긴 하죠. 예, 뭐 5년 동안 골드바 사놓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놔둬야 되지만 네. 금 액세서리는 5년 동안 써도 감가가 없다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정도 공인비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실물은 요 정도 네.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테크 관점에서는 골드바, 주물금, 주얼리가 있다면
일반인은 그냥 주물금, 금덩어리 형태가 네. 나을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얼리가 제일 떨어지긴 하겠네요. 근데 그냥 사용 그쵸. 가치가 있으니까 좀, 네. 좀 다르게 판단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는 금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아니면은 살 생각이 없다.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액세서리는 좀 지양하는 편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뭐 골드바든 주물금이든 간에 네. 이걸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같은 골드바를 사더라도 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산다고 하더라도 금은방마다도 같은 골드바인데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아, 주유소처럼. 그쵸. 주유소처럼. 네. 예, 금값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공인비도 각자 다 달라요. 네. 실제로 공인비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거리가 공장이랑 멀어서 유통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골드바더라도 만드는 공장이 3-4개인데 뭐 어떤 공장에서는 좀 싸게 뭐 거래처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 총판에서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 이렇게 유통구조가 만나서 정말 최종에 있는 그런 금은방이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런 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냥 뭐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아. 무조건 발품 한 5곳은 팔아봐야 돼요. 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 네. 최소 5곳 정도는 꼭 발품을 팔아보자.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5곳 정도 발품 팔아서 저렴한 곳은 네. 원래 그 정도 저렴하게 파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원래 그렇게, 그리고 좀 비싸게 파는 곳은 원래 비싸게 파는 곳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 5곳 정도 한 번만 팔아보면은 그 다음에 또 금을 살 때 계속 그렇게 단골 고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또 계속해서 뭐 불편하거나 그렇게 좀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가격 차이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이 난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뭐 예를 들어 금을 뭐 덩어리 1억 원치 주세요 하면은 네. 꽤 나을 수 있겠네요. 그쵸.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와, 네. 발품을 팔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을 산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금이라는 자산이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아, 금을 살 때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부가세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금은 돈이잖아요. 네. 예, 실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을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 돈으로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전한다고 해서 환전한다고 부가세는 없는데. 부가세는 없는데 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행상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고 네. 달러처럼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금을 사자마자 팔면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뭐 25% 정도까지 손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개인 간 시장에서 개인끼리 금을 거래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뭐 중고나라, 뭐 네. 당근마켓, 뭐 네. 번개장터 이런 데서 개인끼리 거래를 하면은 살 때랑 팔 때 중간 가격 정도에서 거래를 하니까 네. 사자마자 팔아도 손실이 없는 거죠. 제자리로 계속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다만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에서는 뭐 사기, 절도 이런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중개해주는 제가 운영하는 이제 금거래소는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네. 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가 거의 9만 명이 넘고 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아서 살 때랑 팔 때 그 가격 중간 정도쯤에서 제가 적정 가격에 이제 거래를 하게 만들어 드려요. 네. 그러면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그런 가격 차이도 없다 보니까 와, 개인 간 거래하면 부가세가 없을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금을 투자하면 같은 금을 사더라도 부가세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야.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에서도 네. 되게 그런 이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거 이거 이해하면 완전히 좋을 것 그 같아요. 무슨 명품 가방 같은 거 중고 시장 맞습니다. 플랫폼이 한때 많이 생겼잖아요. 고이비터, 구구스 뭐 이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 시장에 있어서 명품 중개 맞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이제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이제 IT스럽게 앱으로 편하게 탁탁 할 수 있으면 네. 완벽하네. 거기까지 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실물 자산,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네. 실물로 안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실물은 나 보관도 불편하다, 누가 훔쳐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통장, 금 ETF,
KRX 금시장 이 세 가지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하나는 통장 형태고 두 번째는 네. 뭐라고요? ETF, ETF 또요? 네, 펀드죠. 그리고 네. 이제 KRX 금시장은 금시장.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일종의 그냥 금 거래소라고 네, 네. 봐야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금통장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얘는 빼고 그냥 ETF랑 KRX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설명드릴게요. 금통장을 만들면 뭐 은행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 만듭니다. 가서 저 금통장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0.0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어서 몇 천 원만으로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대신 수수료가 좀 네, 수수료가 좀 있다.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ETF나 KRX 금시장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좋은데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 수수료적인 측면을 보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한 0.7%에서 0.8% 정도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KRX 금시장은 한 0.2%에서 0.3% 정도로 훨씬 낫네요. KRX가 좀 더 낮죠. 그리고 ETF나 금통장은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한번 오를 때 진짜 무섭게 오른다고. 네. 그게 나중에 배당소득세로 15.4%를 내야 되는 금액이 꽤 클 수 있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크겠네요. 그렇죠. 근데 KRX 금시장은 세금이 없어요. 와. 네,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ETF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장점이 뭐 있나 보네요. 있죠. 이 KRX 금시장은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3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금 가격, 그러니까 금의 유출입이 막 엄청 자유롭지는 못해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몰리면 김치 프리미엄이 막 20% 치솟고 그래요. 그래서 비싼 거구나.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금에 대한 인기가 한번 팍 식으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 김치 프리미엄일 때 도매업체들, 무역업자들 막 금 막 해외에서 땡겨와가지고 좀 금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과잉이거든요. 네.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현물 금이 더 싸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KRX는 만약에 이 프리미엄이 적거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 금이 더 쌀 때 KRX로 사면 나중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 오히려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프리미엄까지 더 받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이 내가 이 영상을 봐온 시점이 이 금 가격이 이미 너무 비싸서 막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린 상황이야. 네. 그때는 ETF 형태로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KRX 이제 금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시세가 움직인다. 네. 마치 어떻게 보면 지수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쵸. 어찌 보면. 그쵸. 현물은 없는데 네. 그냥 100만치 사두면 그 그래프만 보고 올랐구나 내렸구나. 맞습니다. 근데 ETF는 개념이 어떻게 조금 다른 거예요? ETF는 금 선물 시세를 기준으로 해요. 선물 네. 시세라면 이제 뭐 코맥스라던가 네, 이제 그러니까 뉴욕 상품거래소라던가 그다음에 런던 금시장 여기서 네. 그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이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결정된 네. 가격이 이제 선물 시세거든요. 이 선물 시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흔히 네이버에 뭐 금 가격 이렇게 네. 치어서 나오는 뭐 온스당 3,000불이다. 네. 이게 선물 시세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프리미엄 뭐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도 ETF 투자할 때 우리나라 거 말고 해외에 상장된 ETF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GLD 네. 아니면 IAU 이런 그 ETF가 있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막 20%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또 프리미엄이 그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20%일 때 KRX를 사면은 20%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때 이런 형태, ETF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프리미엄 없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시기에는 해외 상장된 ETF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고 프리미엄이 지금처럼 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할인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네. 그럴 때는 KRX를 좀 적극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해서 이 금융자산의 형태라면 두 가지만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히 이용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프리미엄만 없다고 하면은 그냥 KRX에서 하는 게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양도세 베스트죠. 측면에서는 베스트이긴 하겠네요. 네, 베스트입니다. 근데 또 전문가분들은 현물 시장하고 ETF랑 이 KRX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또 차익을 계속 남기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제 귀금속 도매 업체들 중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KRX는 프리미엄이니까 예를 들면 프리미엄이 20%예요. 그럼 여기서 공매도 때려놓고,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냥 꽁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네. 예, 이런 걸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금을 공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금을 수출하기도 하고, 요런 형태로 또 수익을 내는 업체들도 있긴 있죠. 네. 이건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야, 그러면은 또 이제 사는 건 알겠는데 사고 나면 제일 고민되는 게 세금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살 때 세금 뭐가 있는지, 보유할 때 혹시 이것도 뭐가 세금이 잡히나?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으면 네. 건강보험료 더 내세요 뭐 나오거든요. 네네. 금도 내가 막 수백억 있으면 뭐가 나오는지, 네. 또 양도세도 세율이라든지 뭐 금액에 따라 율이 쫙 올라가는지 뭐 네.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ETF 같은 형태,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네. 나중에 팔 때 배당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심지어 그게 수익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투자한 경우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금융종합소득과세에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아, 주식과 똑같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실물, 내가 막 골드바 같은 걸 산다라고 하면 나중에 팔 때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아, 네, 시세 차익이 그래서 골드바를 하는구나. 네, 100배든 1000배든 1억배든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대박이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게 또 누구한테 가는지도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겠네요. 네, 그쵸. 좀 그런 것도 있죠. 와, 이렇게 복귀를 하다가 이렇게 뭐 나도 그 골드바를 한 200개 좀 들고 있고 네. 자녀도 한 10개 좀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그걸로 게임을 한번 하다가 네, 그쵸, 오늘 그쵸. 섞였어. 네. 몇 개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금을 뭐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부동산처럼 이걸 보유했을 때 네. 세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중과세를 방지하다 보니까 네. 국가도 첫 번째 살 때 부가세를 내잖아요. 네. 물론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부가세를 안 내지만 그 부가세를 안 내는 건 그 전에 그 금을 샀던 사람이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찌됐든 그런 다양한 부분 때문에 금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진 않는다. 네. 근데 대신 아까 ETF랑 KRX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수수료처럼 네네. 그거는 또 매년 나가나요? 0.2, 0.7%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는 처음에 사고 나중에 팔 때만 KRX 같은 경우에 0.3%의 수수료만 나오는 거지. 아, 사고 팔 때만. 네, 근데 ETF는 롤오버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내야 돼요. 또 있죠. 네네,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ETF가 하나 더 있구나. 네. 대신에 KRX는 없을 거고. KRX는 없습니다. 예, 아. 그리고 취득세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 예, 없죠. 취득세에 민감하다 아, 보니까, 그쵸, 부동산 하다 없죠. 보니까 뭐 네. 1%에서 뭐 12%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야, 그런 거 없는 것만 해도 네, 너무 맞습니다. 행복하다. 네. 네. 자, 혹시 금을 조금 사고 팔 때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우리가 금 투자를 하려고 이제 골드바를 사려고 해요. 네. 그러면 골드바에도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 한국조폐공사 네, 골드바도 있고, 네. 뭐 무슨 금거래소 골드바도 있고, 이렇게 골드바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골드바들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네. 똑같은 중량에 똑같은 순도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면 가장 뭔가 믿을 만한 거, 적어도 얘가 나를 호구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가 좀 많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로 비싸요. 와, 근데 신기하구나. 그거나 아까 전에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덩어리금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나 나중에 팔 땐 가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왠지 저렇게 막 그게 덩어리로 돼 있고 예쁘고.
아니 그냥 그 덩어리, 완전 덩어리도. 주물. 네, 네. 주물금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로 돼 있고 뭐 순도나 중량이 정확한지 아닌지 뭐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믿음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조폐공사나 막 그런 골드바들을 많이 찾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일반인은 차라리 주물금이 나은 게 네. 주물금은 뭐 애초에 지금은 거의 순도를 속이는 데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순도를 속인다고 해도 요즘에는 워낙 감정원들이 많아서 네. 그냥 종로에만 와도 감정원들이 널려있고 1,000원만 내도 10분이면 바로 감정 다 끝나거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금을 이제는 잘못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사실 일반인은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됐다는 것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그쵸. 이제는 그 엑스레이처럼 띡 찍으면 다 나와요, 순도가. 와. 네, 진짜 빠른 데는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짜 금, 뭐 이런 거를 막 순도 떨어지는 금, 이런 거를 사는 일이 네. 진짜 특이한 경우, 뭐 중고나라 이런 막 그런 데서 사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차라리 주물금으로 스타트를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 네. 조폐공사 같은 거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제 메일함이 터져나가도록 오는 사연이 뭐냐면, 네. 예전에 제가 금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주고 샀는데, 그렇겠죠. 근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미 산 그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산 시점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처음에 금을 사기로 했으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차라리 프리미엄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알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5곳 이상의 발품을 팔아라.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나중에 팔 때 후회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리고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팔 네, 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이대하고 자산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게 가이드를 주시기도 하나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젊은 층일수록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콩알금이다 해서 막 1g짜리 금, 뭐 더 적은 건 0.5g짜리 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대가 젊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한돈 미만의 이제 금을 좀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투자라는 목적에서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예. 쪼개놔서. 그쵸. 만약에 전체 가격, 뭐, 1g짜리를 15만원이라고 하죠. 15만원짜리에 드는 공인비가 예를 들면 15,000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얘는 공인비만으로 이미 전체 가격의 거의 10%나 차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100g짜리, 1,500만원짜리도 공인비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얘는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드는 공인비가 뭐 한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1g짜리를 사는 사람은 부가세 10%, 그 다음에 공인비 10%,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하면은 뭐 거의 30% 정도 손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좀 비교적 적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KRX 형식으로 조금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수수료가 있어도 네. 금통장이나 ETF 같은 형태로 투자를 했다가 네.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한 10돈 정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이면 그때 팔고 실물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다. 그럼 만약 나이가 좀 많고 자산이 좀 많고 진짜 여유자금으로 막 사두고 싶어. 네. 그분들한테는 KRX ETF보다는 오히려 실물 자산을 더 추천하기도 하나요? 그쵸. 그런 분들은 실물이 무조건 나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 자체가 애초에 극단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하잖아요. 네. 달러가 폭등할 걸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네. 의미인 것처럼 네. 우리가 금을 보험적인 역할에서 금을 사놓는 건데 보험을 드는 건 큰 일을 대비해서 사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금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반대로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때 국가는 이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 뭐 가까운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이런 국가들부터 해서 터키도 그렇고요, 예, 이란도 그렇고 금을 통제하는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도 거의 지난 100년 동안 2번 이상 예, 금을 통제했었거든요. 야, KRX에 넣었는데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위기 상황이 오면 일단 거래를 막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금을 돌려주진 않아요. 예, 금은 절대 안 돌려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자국 화폐를 줄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먹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텐데 그냥 자국 화폐를 주는 것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자국 화폐를 준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어요. 국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자산의 반의 반토막을 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를 먹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환율을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을 이렇게 나눠서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000원밖에 안 된다고 막 빡빡 우긴다던가 막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자산이 크신 분일수록 무조건 실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려도 금 투자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때가 오신다. 그래서 이걸 쉽게 와닿게 하려면 뭐 강남의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3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뭐가 국가 위기가 왔어.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회수해야 되겠대. 그래서 보상을 해준대. 근데 공시 가격을 보니까 맞습니다. 뭐 20억이래. 아니 지금 시장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시가는 30억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40억도 갈 수 있는 판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거든요. 예, 이제 이거를 깨닫는다면 이제 실물을 사야겠다라는 걸 아실 거고, 실물을 산다고 할 때 저는 이왕이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중량을 사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겠어요. 한 덩어리당 이 무게를 어느 정도로 사야 되냐. 근데 이만한 거 사면은 옮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이제 정도의 이 무게를 사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돈, 뭐 10돈, 100g, 1kg 뭐 이런 제품들이 좀 자주 나가는 제품들이거든요. 한도는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죠? 3.75g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거거든요. 지금은 한돈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진짜 제 말대로 20배가 올랐어요. 그럼 한돈에 1,2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야, 그때는 1kg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중량으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여러 개를 그냥. 그렇죠. 여러 개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쪼개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쪼갰을 때 한 개당 가격이 다 합치면 요거 하나 팔았을 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물건도 우리 초코파이 살 때 개별로 산 거랑 저기 뭐 트레이드 마트 뭐 이마트 큰 데 가가지고 50개 산 거랑 단가 달라지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렇게 쪼개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팁이네. 네, 그래서 그냥 1kg짜리 같은 거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으로 최대한 그냥 크게 사놓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쪼개버리면 돼요. 워크아웃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도 2014년에 진짜 저렴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진짜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4년에 거래량이 많았나요? 2021년에 거래량이 많았나요? 2011년에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사실 수요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kg가 지금은 한 1억 6천 해요. 근데 이전에 2015년쯤 되면은 얘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5천만 원, 6천만 원일 때는 금 1kg가 너무 비싸다 해서 사람들이 안 샀어요. 근데 지금 1억 6천만 원 했잖아요. 진짜 1kg짜리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가격이 10배가 더 상승했다? 부담스럽죠. 아니요. 그때는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 지금 10돈짜리, 100g짜리, 1kg짜리 갖고 있어서 나중에 가격이 10배가 상승한다는 건 그때는 그 1kg짜리를 10배 가격을 주고도 사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와, 오늘 거의 뭐 강의 수준으로 금 투자 방법, 뭐 주의사항, 그리고 뭐 금이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사야 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금 어떻게 좀 사야 되겠다,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좀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